네,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통일시대연구원 사무국장 박지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수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네. 수박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앞으로 어쨌든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4월 10일에 20일에 총선이 있죠. 네. 이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제도.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동형이냐, 뭐 병립형이냐,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2대 총선의 경우, 이제, 그, 선거제와 관련된 어떤, 뭐랄까요, 논란, 갈등, 이게 민주당 내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유 중 하나가 네. 그 민주당 원내대표와 내년에 이제 총선을 치를 네. 선거제안의 갈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그 이유가 주된 이유는 아니고, 그렇죠. 그 이유 중 하나다. 이유 중 단식에서. 하나다. 어쨌든 원내대표와 총선 관련 선거제도, 선거제안의 갈등, 이게 이제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 네. 어떤 갈등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네. 그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요구와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있어 왔습니다. 계속 이게 그 사이에도 논란이 됐었다? 네. 그럼 병립형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병립형 같은 경우는 지역구 대표 한 표, 정당 한 표씩 투표를 하는데 이제 250석 지역구가 이제 지역구 한 표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정당 한 표씩 투표하는 거는 47석 비례대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는데,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정당 득표율이 가장 많은 정당 순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불공평한 선거제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할 때 보면 그 투표용지에 그 국회의원 예를 들면 국회의원 하나 찍고 지지한 정당 하나 찍고 이렇게 투표를 하면 국회의원이 일단 당선될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서. 네. 우리 동네에서는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 냈다. 그렇게 해서 쭉 합산이 돼서 민주당이 의석 차지한 거에 준해서 의석을 또 할당하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당에 대한 투표는 이때 한 것은 별 의미를 못 미치는 겁니까? 근데 정당 같은 경우는 정당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30%다. 네. 그러면은 47석의 그 3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고. 좀 주긴 준다. 네. 그리고 위에 그 국민의힘이 뭐 20%다. 그러면 민주당보다 20% 가져가는 거고. 결국은 이 정당의 그 승자독식 그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 지역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구에서 우세한 쪽이 정당 많이 가져가는 제도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득권 양당들이 유리한 선거제도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군소정당이나 소수정당 혹은 진보정당은 원내 진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매우 불가능하다. 네,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죠. 20대 총선까지 계속 이걸 해왔고, 네.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건 뭡니까?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그 정당 투표 결과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연동률을 100% 하는 건데,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총 의석수가 300석이다. 거기다 곱하기 정당 득표율을 하는 건데, 네. A당이 있다고 치어요. 그러면은 30%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00석 기준에서는 90석을 이제 배당받는 거죠. 근데 A당이 지역구 70석을 획득했어요. 네. 그러면 20석을 비례대표제로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 결과에 미치지 못하게 지역구에 당선되면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네.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나온 그 지지만큼을 의석수를 준다는 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정당 투표에 대한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립형 같은 경우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했거든요. 정당 투표는 높은데 실제로 의석수는 적다. 네. 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었고,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서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자. 그렇게 이제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이제 소수정당의 경우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한 3%, 5% 나왔다 쳐요. 5%. 근데 지역구에서는 한 명도 당선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석을 못 받는 거죠. 병리평 같은 병리평에서는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죠. 못 받죠. 아주 하나나 받을까? 뭐, 그죠? 근데 만약에 연동형으로 가면 5%만큼 할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비례대표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에서 0.005만큼은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진출하기가 유리해진다. 유리하죠.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21대 총선 지난번 그때 뭐 선거법 개정이 있었어요? 네. 우선 그 현재 선거 방식의 한계점의 시작과 함께 이 촛불항쟁을 통해서 얻은 쟁점이라 평가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다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예 그 연동형은 못하고 네. 준연동형으로 했다. 네. 그래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캡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50% 연동률이 있고, 그다음에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해당되는 겁니다. 3% 이상 득표한 정당 같은 경우는 3% 미만인 이 득표 정당은 이 비례대표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3% 이하는. 네. 3% 이상은 비례대표의 자격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된다. 네. 그래서 연동형 캡이라는 게 뭐냐면 그럼 원래 이 네. 3% 이상에서 5% 얻으면 네. 5%만큼 줘야 되는데 5%만큼 안 주는구만. 네, 그렇죠. 준이니까. 네. 그죠? 연동형이면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연동형 캡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비례대표 의석이 이제 여기 화면 보시면은 47석이 있잖아요. 네. 47석 중에서 30석만 캡을 적용해서 이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한다는 거예요. 17석은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 한다는 건데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 17석은 당의 그 당이 받은 득표율로 하는 거고 이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했었던 연동형으로 예, 그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하기 싫어서 이거 꼼수 부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연동형 하면 좋은데 싫고 그렇다 아예 안 하자니 촛불 민의가 두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만들어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은 50% 연동률이 또 남았습니다. 50% 연동도 적용을 해야지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설명했을 때 A 전당이 지역구 70석 당선되고 정당 득표 30%의 경우에는 90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할당을 받죠. 그러면은 지역구가 70석 당선했으면 70석 갖고 거기다가 남은 게 20석이니까 20석을 주고 그렇죠. 비례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연동형 대표제인데 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50% 연동을 적용하게 되면은 지역구 70석을 갖고 20석 비례대표를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50%만 적용되는 겁니다. 반으로 반으로 잘라서. 줄어서. 그래서 80석만 갖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지역구 의석 갖고 연동률 50% 적용 비례 의석도 갖고 병립형 비례 의석 17개 석 중에서 갖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짬뽕했다. 그렇죠. 그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해 못하게 만들려고 만든 선거제도구나 이게. 네. 아주 복잡하네요, 복잡해. 네. 자, 근데 어쨌든 요런 정도로라도 약간의 그 연동형이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새로운 결과가 있었을까요? 이게 20대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작용. 대표적인 게 그 거대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출연하게 됩니다. 위성정당이 만들어졌다. 네. 이 위성정당은 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에서 정당 지지율을 갖고 이제 네. 비례대표의 순위를 매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을 위성정당 만들어서 지지율을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합치면은 당 의석수를 더 자기네가 챙길 수 되니까. 있기 때문에 꼼수죠.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그 국힘당 네. 걔네들이 100% 지지를 받는 게 아니니까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나오는 지지를 합쳐서 의원 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나 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입니까? 네. 이 미래통합당은 이게 국힘당 쪽이에요? 그 당시 국힘당 미래통합당. 그렇구나. 네.
김당. 그래서 아마 위성정당이 미래 한국당으로 저기 하고 있는데 위성정당 출연해갖고 네. 언론에서 이제 그 많이 홍보를 했었죠. 네. 요 이제 미래한국당이라든지 뭐 더불어시민당이 같은 계열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거를 비례대표에서 찍을 수 있게끔. 위성정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들이 그 당시에 36석이나 가져갔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때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색하게 돼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소수당 진출이 거의 없었던 이유가 이거와 관련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이었죠. 원래대로 위성정당이 없었으면 이 47석은 거의 소수정당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취지를 만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무력화시켰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바꿔야 될 텐데 이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합헌이란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2달 전이었죠. 7월 2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국민혁명당 허경영 대표하고 일반 유권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소원을 낸 사건인데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과 전원일치로 이 제도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이유로는 헌법에 규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등 선거의 사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요약하자면 입법권 보장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 전략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헌법도 지적을 했습니다. 뭐 그게 가능할까요? 이 맛을 들였는데 짭짤한데 이걸 그만 들리는 없을 텐데. 자,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제가 뭐 불법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가장 좋은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도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쉽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복잡한 구조 때문에 도입 네. 당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네. 예. 그래서 2019년 심상정 그 당시엔 20대 국회 정계특위위원장 활동했는데 이제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 예.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나중에 컴퓨터를 처리하면 되잖아요라고까지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복잡합니다, 이게. 일단 복잡한 것만 문제인가요, 그럼? 지금 복잡한 거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문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양당 입장이 또 중요한데 네. 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소선거제를 유지를 하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것도 네. 새로 나온 얘기네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네. 이 전국을 3개로 나눕니다. 3개. 네,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중부는 충청, 강원, 대구, 경북, 남부는 호남, 부산, 경남, 제주로 나눕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네, 그래서 3개로 나눠서 이제 비례대표를 산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 전국으로 모은 것보다는 나눠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뽑게 되면은 한 곳에 이제 그 우위에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도 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당의 장점이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적 기반이 확고한 정당들이 유리하다. 굉장히 유리한 제도. 그럼 민주당하고 결국에는 국진당이 제일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진보정당은 지역 기반이 뚜렷한 정당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들은 매우 불리한 제도네요. 매우 불리합니다. 요거 짭짭해서 이걸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국힘당하고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고 벌써 또 이제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또 이제 의견차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오케이. 대신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회귀하자. 돌아가자. 옛날식으로. 그리고 소수정당 아예 말살을 시키겠다 이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복잡하다. 그냥 심플하게 가자. 그리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게 되면은 위성 정당이 또 출연한다. 이런 논리로. 그럼 연동형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복잡하긴 해요. 국힘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해를 못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연동형으로 가야죠.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자, 어쨌든 국힘당은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겠다. 이런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소수당 입장, 네. 또 혹은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뭐 어떤 제도가 제일 좋은 겁니까? 역시 연동형? 역시 연동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 8월 29일 날 그 기본소득당 용해 의원이 대표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의안은 국민 뜻대로 선거개혁 법안입니다.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강한데요. 네.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비례대표를 2대1로 조정해 비례대표를 120석까지 늘린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강화한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봉쇄 조항을 현행 3%에서 국민 50만 표에 해당하는 1%로 하향한다. 네. 더 작은 정당도 나올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 이제 국민 그 지금 비례대표제의 준연동형 같은 경우는 3% 이상 정당만 지금 이제 할당받을 수 있는데 1%로 하향되게 되면은 이 국민 50만 표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4표가 됩니다. 그래 50만 명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죠? 이것도 해줘야지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요지고요. 이 주장을 지금 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소수당에 있는 의원들, 이제 국회 쪽에 있는 소수당들은 다 이런 입장이다. 네. 네. 근데 이거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이제 의원이 이제 그날 기자회견에서도 네. 기득권 양당의 그 누구도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밀실 합의에만 골몰하고 있다. 심지어 한간에는 밀실 합의의 결과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귀일 거라는 믿기 힘든 소문까지 파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밀실에 들어간 놈들은 누구예요, 이거? 국짐은 뭐 어떤 놈이 들어가면 똑같을 텐데, 네. 민주당에서 누가 들어갔을까요? 수박들이 들어갔어요. 수박들이 알겠습니다. 수박들이 주로 들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 용해 의원이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비명계하고 국민의힘과 같이 조만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박은 얘네들은 윤석열 정권하고 똑같아요. 국진당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는 짓들 보면. 그렇죠? 이념에서부터 그 심리까지 아주 비슷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거대 양당이 영원히 헤쳐먹겠다. 장기 집권하겠다. 네, 그러면서 또 내각제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소수정당은 전혀 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계속 영원히 기득권을 누리겠다 이런 얘기겠죠. 일본처럼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네. 물론 이제 장기 집권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 진보 정당들 또는 진보 진영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총선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제 정의당과 진보당 등 6개 소수 정당이 9월 1일부터 병립형 비례제 절대 반대를 하면서 연자 농성 도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현재 진보 진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2대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이것들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놈들 아니에요. 그거 뭐 연자농성한다고 이거 해주겠습니까? 안 될 텐데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걸로 안 되는 거는 자기들도 이제 알 거고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월 14일에 민주노총이 이제 큰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노동 중심 진보 정당 건설 추진키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조로 2024 총선을 치르겠다 의지를 천명했는데요. 우선 진보 정당과도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에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한 정치 방침을 수립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그래서 노동자 직접 정치 선언인과 동시에 진보 집권을 향한 조직적 결심이라는 의의가 상당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뜻은 좋은데 싸움을 안 하면 이거는 말로만 끝날 겁니다. 네.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얼마나 강력한 항쟁, 투쟁을 하느냐. 지금 국민항쟁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해서 두각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네, 실천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일단 총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진보 사당? 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정의당은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보 정당 맞아요, 이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회의에서 이제 네. 같이 회의를 네. 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어. 지금 이제 오늘 총선 체포 어. 동의안 부분 정의당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보 정당이 아니라 국힘당 이중대잖아요. 네. 자, 어쨌든 진보 정당들이 이런 입장에 동의를 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는 것을 왜 꼭 막아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하면은 현재 음. 그 들끓고 있는 촛불 민심의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국힘당보다 더 밉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 말고 딴 정당 찍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딴 정당을 찍으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또 못 찍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촛불 민심이 정당하게 표출돼야 될 통로를 차단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그 회귀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찍고 싶은 정당이 지금 민주당 국힘당이 아니고 네. 다른 정당인데 그걸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찍지 못하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럼 민주당하고 국힘당을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될 수밖에 상황이 된다. 네. 결국은 이제 양당 체제로 이렇게 공고해야 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날 국힘이 못하면 민주당이 표 얻고 민주당이 죽으면 국힘이 어부지를 넣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대가 못하는 것만 기다리는 이런 정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돌아가는 걸 막긴 막아야 되는데 뭐 어쨌든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어지간한 거 해서 움직이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힘으로 다 눌러버리는 정권이기 때문에 진보 진영이 총력 투쟁을 해서 국민항쟁을 하고 국민항쟁 속에서 윤석열을 거의 퇴진시킬 수 있거나 뭐 탄핵시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밀고 가야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도 촛불 민심이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은 현재 진보하고 민주당 내에서 개혁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진보 개혁 세력들에게 꾸준하게 힘을 보태고 또 진보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수박들 이번에 다 정체를 드러냈어요. 그 수박들이 껍질 깨고 다 나왔어요. 빨간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걔네들 청산하고 민주당 내 개혁 세력과 또 진보 세력들 그리고 민중운동을 해왔던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서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한 전 국민, 범국민적 조직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시급하게. 굉장히 절실한.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투쟁 속에서 이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많이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최선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22회 총선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차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최악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폐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일단 막아야 된다. 어쨌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